이제 그 세 분 발제하시고 좋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5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는 이미 앞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저희 토론자라든가 제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짧은 시간이니까 이제 토론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토론의 발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시작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 포럼이 4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토론자로 모신 몇 분께서는 이제 저희 포럼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수자원 기술원의 수자원 포럼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는데 그동안 이제 수자원 조사와 관련된 기술, 정책, 법, 제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논의, 그다음 또 재현, 심지어 이제 과제까지 이제 다양한 포럼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아까 인사 말씀에서 이용기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기술원이 올해 원장님을 새로 모시고 여러 가지 변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위원 제도도 새로 만들어서 서로 수자원조사 기술원이 필드에서 관측에 어떤 전념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금년 포럼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요. 내년은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포럼을 진행할 텐데요. 우선 물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뤄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물순환을 주제로 선정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순환은 이제 학자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아까 강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물순환 모식도를 보여주셨지만 이 지구 전체의 물순환이 과거의 아주 전통적인 물순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의 물순환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순환의 여러 컴포넌트를 모니터링하고 관측하는 주체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과연 지금의 유량, 강우, 유사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는 물순환의 여러 요소 중에서 새로운 것들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평가 방법, 이해도,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의 엄청난 차이를 오늘 들여보려고 여러 기관에서 제가 일부러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성원 박사님은 서울연구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물순환에 대한 서울시만의 평가 방법 그리고 이 물순환율을 평가해서 각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인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술원이 앞으로 어떤 분야로 또 업역을 좀 확대하고 관측의 정확도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선 제가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도 한번 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성원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연구원의 김성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죠. 현재 서울시의 그 물순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물순환율 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물순환 관리를 시작한 지 거의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물순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물관리 시설 설치 계획, 물순환 종합 도시 조성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2014년도에 서울시 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용량 개발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물순환 관리가 제도화가 됐고 이듬해 2015년도에 서울시 물순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고요. 서울시 물순환 정책은 빗물 유출 저감을 하고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빗물 관리 시설,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도시 기반 시설 인지와 이제 개발 용지에 대한 빗물 분담량 부과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물순환 관리를 제도화하고 정책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순환 정책 추진을 통해 서울시의 물순환이 얼마큼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아까 권희안 교수님께서도 서울시 물순환 이제 기본계획의 문제점이나 현재의 상태를 말씀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물순환 개선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물순환 개선 효과를 사실상 장기적 측면에서 반영되기 때문에요. 이런 물순환 효과가 물순환 정책 혹은 단위 사업들에 따른 물순환 개선 치료성을 단기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장기적 측면에서도 이런 물순환 정책의 개선 효과가 정책에서 기인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서울시 물순환 정책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되고 정책 수행의 지속력, 그다음에 수행력이 낮아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2024년 지난달이죠. 제정된 물순환 촉진법도 물순환 전과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통합적 물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 주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 앞에 안에 평가 항목을 보면은 뭐 4가지 크기의 평가, 취약성 평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취약성 평가 하나당 인자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이용 취약성은 뭘로 평가하냐, 유지율이야 이게 하나로 평가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순환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결국 서울시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물순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영현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물순환 관리를 고려한 어떤 수문조사 체계 개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물순환 외국 물순환 불균형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상태와 조건이 물순환이 불균형된 것이 또한 물순환이 왜곡된 것인지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개념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목적도 다르고 이해관계 다르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논의를 통해 일반화된 보편적인 물순환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개념 기준을 정립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물순환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인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들 인자들은 관측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관측이 필요한 인자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 수문조사에서 대부분 강우량과 유출량, 홍수량 위주로 돼 있어고요. 물순환을 하려면 결국 유역의 데이터, 증발산량이라든지 토양, 함수량, 기저 유출량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자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은 일단 관측되고 있는 유자는 장기적 모니터링 측면에서 관측 기준의 분포를 어떻게 할 거고, 주기는 어떻게 설정할 거고, 그다음에 공간적 범위는 유역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인자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문조사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발표 주제와 같이 물순환의 이해와 수문자료 관리, 수문자료 계측 첨단 기술 개발, 향후 수문조사 기술 개발 로드맵으로 연계된다면은 변화하는 환경에 물순환 개선을 위한 수문 역량 강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언젠가서부터인가요? 저희가 회의를 가면은 정책 이해 평가라든지 형 상태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다 모델링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라든지 정책 이행 평가는 실직자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원칙을 조금 만드는 것이 어떤가. 기존은 이렇다 이런 거를 앞으로 수문조사 기준에서 이런 거를 좀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의 구별 물순환율을 이렇게 비교하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순환율을 평가하고 물순환율을 이렇게 조그만 지자체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는 사례가 있나요?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 이제 김 박사님은 주로 이제 서울시의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물순환에 대한 평가와 관리,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물순환율 관련해서는 솔직히 그 유효단위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물순환율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관리 지표로 할 거냐, 아니면은 현 상태의 물리적 형 상태를 평가하는 걸로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 관리 지표로 가면은 행정부 단위로 좀 지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유효 차원에서 무슨 상태를 보고 그러면 유효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수요자의 입장에서 좀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국가 주도로 되어야 하는지, 일단은 이게 물순환을 평가를 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거나 좀 이런 걸 연구개발 촉진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지원을 하려면은 동일선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평가 체계는 국가에서 주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도 국가에서 제시를 하고, 세부 수행 계획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일반적인 종합 계획이나 기본 계획처럼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 이런 걸 들어봤는데, 과연 그러면 제 옆에 앉아 계신 안종호 박사님은 또 KI에 근무하시면서 국가의 물순환 정책 또는 물순환 촉진법 이런 것들에 깊이 관여를 했는데요. 또 과연 그리고 또 물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라든가 이런 평가를 보면은 우리 수자원 쪽에서보다는 그 환경이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 좀 주셔서. 네, KI 안정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물순환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물순환에 대한 그 정의를 굉장히 조금은 아까 이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전문가들 간에서 또 이제 전공 분야에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르다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권영 교수님이 이제 자연계와 인공계에 대한 물순환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수, 치수 측면에서의 물순환을 바라보는 거하고 환경, 수질, 수생태 측면에서 바라보는 물순환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법적인 측면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물관리 기본법의 물순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면 이 기상 수문학적 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돼서 하천호수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연속되는 흐름을 말한다.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인데, 사실은 이 물관리 기본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석이 굉장히 광의적이고 전문가들마다 생각하는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물순환 촉진법에서도 이제 이 물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루는 분야가 이제 기후변화, 도시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같은 재해, 그리고 물 부족, 수질, 수생태. 근데 전반기적 물 관련된 부분에서 안 다루는 분야가 없이 이걸 다 아우르는 것이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건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얘기되었습니다.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통합 물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분야별로 좀 많이 해석이 달라지고, 실제 물순환 촉진법에서 이제 총망라하는 물관리 체계에 대한 물관리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분야별로 각각의 분야에서 이 물순환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업용 영역을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자원조사론에서 이제 오늘 자리를 주셔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물순환 측면에서 이제 수문조사 역량 강화 방안 측면에서 좀 보면은 좀 몇 가지 좀
제가 좀 생각했던 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사실은 이 수문조사 기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문조사의 주 업무를 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유량조사의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때, 뭐 조금은 뭐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물순환의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다루고 있는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표수, 지하수, 흔히 얘기하는 블루워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지구가 갖고 있는 이제 지구의 바운더리, 가능한 그 지구의 역량을 넘어서는 분야가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조사 평가한 것이 이제 옛날에 스톡홀름 연구소에서부터 이제 2009년부터 지금 23년까지 계속 그 누적해서 전 지구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물 분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 분야에서 블루워터와 또 하나의 영역이 그린워터가 있습니다. 그린워터는 기존의 지표수, 지하수가 아닌 토양 수분, 식물의 수분, 미생물의 수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지표수보다도 이런 블루워터보다 그린워터에 대한 영역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이러한 그 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조사 기술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국가의 전반적인 그 수문 조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확장을 좀 고민하면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오늘 권현영 교수님께서 이제 인공 물순환 쪽에 대한 그 부분들 좀 많이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수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하천, 강에 대한 주로 이제 이런 뭐 꼭 이게 인공과 자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와 관련된 물순환 부분에 대한 자료, 연계를 어떻게 이 수문조사 책에서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에는 블루워터가 있고 그린워터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그레이워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워터는 인간의 행위를 하면서 발생된 물, 우리가 흔히 아는 오폐수, 그 다음에 도시에서 발생되는 물, 생산활동에서 쓰는 물, 이런 물들 간의 연계성. 흔히 이제 이 부분의 영역이 이제 수자원 파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껴나가 있고, 상하수도나 환경 부분에서 좀 다루고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됐고 통합 물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갭이 이쪽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이용, 물 공급에 대한 계획들, 용수 공급에 대한 계획들도 아까 권현영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물 수지 분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실적 자료 기반을 실시간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의 계획들이 과연 우리가 실제 물을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권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실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제 활용되고 있는 걸 실시간에 잘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하나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제 이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나 앞으로에 대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 조사, 분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사실은 이 자료라는 것이 기초 자료 생산을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잘 가공하고 남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는 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가공하는 노력들, 사실 그 항상 현장에서 필드에 나가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것은 사실은 벅차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자료를 나중에는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걸 부스를 잘 깨워서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보여줘야 다른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더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통계화시키고 이거를 좀 자료를 가공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활용하는데 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수자원조사 기술원의 역할, 기능 그리고 수문조사에 대한 자료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조금 아까 권영 교수님 말씀하신 USGS 같은 것도 언급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것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부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목표 지향으로 좀 해서 좀 큰 그림을 조금 그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레이 워터, 그린 워터 이쪽에 좀 한번 앞으로 어벽을 확보해 보면 어떠냐. 이제 뭐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마 제도적으로 이제 또 다른 부처하고의 또 어벽 관계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전달되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한번 비법까지 한번 논의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K워터 이상진 박사님의 한번 의견을 K워터는 이제 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유역관리 개념으로의 전환, 또 각 유역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물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개념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 기술적 개발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또 역시 한번 수자원 조사 기술원을 위해서 조언 주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진입니다. 방금 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워터는 전통적으로 댐을 중점으로 해서 위협 물관리 그리고 통합 물관리 형태로 발전을 해온 전략을 이렇게 많이 이제 추진함으로써 물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유역 관련된 물관리 부분은 많이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홍수나 가뭄이나 어떤 수질 환경적인 문제는 그렇게 막 엄청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쳐다보면은 결국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이제 유럽의 이제 그 교외의 시가지 외에 이제 나타나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핵심적인 시가지 도심지에 살고 있단 말이죠. 문명 중에 9.2명 이상들이 이 도심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물순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물순환 촉진법이 발효가 되고 지난달이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물순환 촉진법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중심은 도시에 들어있거든요. 인간이 살고 중점적으로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렇게 하면 저희들 이제 K워터에서도 조금 이제 딜레마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위험 물 관리를 할 때 홍수나 여러 가지 분석을 쭉 했던 것들을 보면 계산이 뭐 수백, 수천, 수만 cm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있는데 결국 도시는 200년빈도 계산해도 1cm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양이 작다고 해서 홍수가 안 나는 그게 아니라 그 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갖고 있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 이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청주 뭐 이런 것들 홍수 난 거 보면 국지적으로 그 강호가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저쪽 눈에서 보이죠. 여기는 지금 햇빛이 나는데 저쪽에는 물이 퍼붓고 있고 그러면서 저지대에는 마트가 침수가 되고 지하사고 같은 경우는 물길만 잠깐 막아버리면 순식간에 이제 해서 재해가 나고 그게
엄청난 뭐 물이 이게 유역 물관리 차원에서 도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이제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나타나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난들이 단순하게 이제 홍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간원이랑 물 부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이 물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그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기 공 교수님께서도 워터 카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물순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초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서두로 돌아가서 유역에서 물 관리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 차원에서 볼 때는 옆에 계신 그 서울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행정구역 단위로 또 쳐다봐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구역 단위별로 물순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전략이 두 가지가 다시 동시에 진행됐으면 어떨까 싶고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별로 했었을 때 결국은 이런 워터 어카운팅이나 이런 정량화라는 것이 물순환 전체적인 건전한 측면에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구나 또는 여기는 건전하구나 여기는 물이 부족하네 우리가 지금 물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물이 부족한 지역만 다 더해가지고 부족한 분만 이야기하거든요. 옆에 나가면 잉여수량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행정구역 단위별로도 정확한 물의 계정을 이제 톡톡히 들여다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조사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물 관련 그 전문 기관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을 편람 위주로 내서 데이터화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박태영 교수님 좀 마지막에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학계에 계시니까 이 물순환에 대한 학술적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학계에서 보는 물순환이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건국대 박대룡입니다. 예. 그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또 비슷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그 발표하신 거 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권현아 교수님이 이 수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워터 DNA 물계정 모형을 개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자료를 구축을 하면 그죠?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물수지가 맞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물순환이라는데 물순환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물순환 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처럼 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순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물순환은 건물 단위에서의 물순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순환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단위에서 유역이든 분구든 건물이든 거기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해야 돼. 관측을 했으면 물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순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니까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한 게 지금 잘 맞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거꾸로 또 그 모형을 통해서 어디가 미싱된 관측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정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관측과 이 관측과 모형이 같이 가야 되는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 인공 물순환계에 대한 관측이 굉장히 미흡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뭐 지자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제 자연 물순환계라고 해야 되나, 그 일반 하천에서 하천의 물순환보다는 그 인공계, 사람이 살고 있는 그쪽에 대한 그 물순환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홍수도 뭐 도시 침수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지듯이, 그래서 이 인공 물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한번 그쪽에 대한 관측이나 계측이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 유속 관측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동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내수 침수 시에 그런 내수 침수 수위도 이렇게 관측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시 홍수가 큰 문제인데, 도시 침수 문제가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그 사실 관측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홍수에 대해서 엄청 과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연구도 하시지만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관측값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지역 내 이런 인공 물순환계에서의 그런 숨은 자료를 관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로드맵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은 조사 자료에 좀 더 퀄리티를 강화하는 그런 자료, 퀄리티 컨트롤이나 퀄리티 어슈런스를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즘에는 숨은 관측 장비들이 굉장히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개발되고 있는 숨은 조사 장비들의 어떤 품질, 보증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이미 그런 어떤 관측 장비의 품질 보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는 관측 장비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발제하신 원고 위주로 한번 코멘트를 주셨는데 아마 안 박사님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제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어력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인공계 부분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관측도 앞으로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저도 하나 제언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 수문학 책 보면은 제일 첫 페이지 1장에 보면 한국의 물순환 모식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증발이 몇 프로, 토양수분이 몇 프로, 바다로 유실되는 게 몇 프로인데 사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 수치가 정확한지 그걸 잘 모르면서 저도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실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공신력 있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물순환 모식도를 한번 아까 그 연구위원님들이 만드시는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이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도장이 찍히면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수 있는 또 우리 대학에서도 또 연구기관에서도 늘 그 퍼센테이지가 좀 완전 틀리면 간선늘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이 물순환이라는 거는 학자들별로 이제 모델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관측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계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공계를 포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수자원 조사 기술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국진 본부장님은 여러 지금 토론자들이 지금 제언도 주시고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데 기술원의 입장에서 또 할 수 있는 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오늘 실장님이 발표하신 로드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포럼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장님을 새로 모시고 이런 것들을 런칭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기술원 대표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이 지금 수자원 포럼을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필요한 연구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듣기 위해서 이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어렵고 참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지만 또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첫 번째 발표 보니까 이제 물순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최근 개념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연계의 기존 그 물순환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인공계는 각 로컬의 모니터링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념은 전체적인 지구, 지역, 국가, 유역의 물순환은 사람이 인간이 관여하는 물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공부가 좀 되었고요. 지금 권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수문자료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현 수문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생산체계의 어떤 공간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건전한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 수문조사 체계 개선을 좀 강조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가뭄과 농업을 위한 수문조사 확대라든지 대하천에서 중소 하천 확대라든지 첨단 기술 도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구 활용을 위한 자료 호환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기술원의 수문자료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기술원에서도 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우리 기술원은 지금 그동안의 과거에 정확한 유량 자료를 생산하고 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패널 분들도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과연 어느 분야의 각 분야의 료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원에는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기술원 영업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후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비접촉 시기 지금 전자파 요소계에 대한 성과를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그 유랑 측정의 이제 첨단 자동화가 기후 위기라든지 아까 그 중대재해 안전 그리고 복지, 정신시간 이런 문제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연히 가야 될 그런 기술 변화의 방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 물관리의 근간인 수문 자료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그 수문 자료를 생산 제공하는데 큰 좀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기술원에서 제가 저희 기술원을 좀 제안을 하는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 기술원에서도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속 진행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 우리 기술원도 계속 고민하고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문조사 분야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야잖아요. 기술 발전에서 이 결국은 그 자료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느냐 신기술이 도입을 했을 때 그러한 의구심들이 많은데 이러한 의구심들을 우리 기술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후속으로 계속 돼서 많은 정부, 수공처럼 유관기관 그리고 연구, 학계, 업계에서 그러한 의구심이 사라지도록 저희가 그 신뢰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다양성인데 저희 그 수문조사 자동화 기술 중에 이 기술은 한 가지고 또 이것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기술들이 그 앞으로 자연 기후로 인한 하천의 시장 변화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기술들이 적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러한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될 수 있고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연구 로드맵 쪽인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문조사 첨단화라는 목표로 그 실제 수문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 전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저희 숫자원조사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실용적이고 또 그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6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거에 10년 이상은 정확한 수문자료 생산, 로우 데이터 생산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포럼에도 나왔지만 이제 자료 정확되어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원이 그 정도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불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자료 생산을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첨단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연구 과제들이 쏠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연구 과제의 또 핵심은 또 추후 계속 변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저희 자료를 쓰는 수요자들의 자료 정보 가공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와 가공 부분이 지금 연구과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실에서 그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내부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렇게 주관하고 그러셔가지고요.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엄청 자랑을 하십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네,
추가 의견이라든가 오늘 또 모처럼 또 어렵게 원장님이 또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자리를 해주시고 우리 또 원로 회원님들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리해 주시는데요. 의견 한 3가지 정도 들어보고 저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하고 이렇게 성함을 밝히시고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옮겨주시면 최예한 교수님. 네. 오늘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참 시의적절한 그런 발표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하천에 대한 공학 실제 실습을 해가지고 그 유량 측정을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것이 한 번 홍수가 나면은 그 하산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퇴적이 되거나 세굴이 되거나 그런데 지금 관측하는 시간을 그 다음에나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게 좀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그 기후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많이 발생해서 댐이 이제 열었을 경우에 하류에 강수량을 100mm 예를 들어왔는데 150mm 내지 200mm 온 강수량이 하류에 와요. 그러니까 상류에 예를 들어서 춘천댐이나 의암댐을 열면은 이 팔당댐에까지 100mm 온 비가 아니라 200mm 온 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 그런 그 댐 상류와 연계하는 그런 상황을 같이 연구했으면 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걸로 네, 김국일 회장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좀 전에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수 때는요 사실 우리가 홍수 전하고 홍수는 완전히 하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유량 관측을 하든 하상 변동 관측을 하든 전하고 후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을 해야 돼요. 전도 하고 2번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제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비접촉식 유량 관측을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연구원에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담면 같은 데도 이제 유심부하고 고수부지하고 영 다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플로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심부 따로 그다음에 복담 그리고 이제 고수부지 따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망곡부 같은 데도 상당히 중요한데 망곡부 같은 데도 좀 그렇게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구가 있어요. 함유점 같은데 그 함유점이 굉장히 과거에 문산점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하구에 의한 영향이요 함유점 같은데 한 40c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 같은 경우는 물론 유효한 중요하지만 수위하고 더불어 그런 것도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왕에 그런 걸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접촉 시기라 하더라도 교량 지점에다 세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량 지점이라는 것은 교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흐름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정을 하려면 교량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지 않는 것 그리고 거의가 하천이 축소되든지 확복되든지 그런 곳이 아닌 곳 변화가 별로 없는 곳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요즘 그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제는 뭐 사람이 나는 것보다 무인 뭐 드론, 무인 비행기 뭐 해서 근데 그 앞으로 그 보니까 그 연구원의 수구조사 연구 로드맵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유속 측정 기술을 해서 2026년부터 28년까지 그 연구하기로 돼 있는데 기왕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들은요 카메라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입체적인 그 유황 하천의 유황 플로우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드론이 정석 항해를 하게 되면 부유물을 이렇게 투사를 하면 그것이 입체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그 유성의 변화, 유황, 그러니까 하천의 유황이 어디가 돈다든지 뭐 빠르다든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상당한데 지금 뭐 보니까 2026년도에서 28년까지 이렇게 로드맵 기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카메라 효과를 활용하는 그런 데 있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서 금년하고 내년에 하상변동조사 표준 절차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아마 되고 있는지 이번에 발표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거기 좀 궁금한데 기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하천의 토사 수집 모델 같은 걸 아예 차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무선보트 자체 브랜드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속 2m, 초속 2m에서 4m까지 이걸 보트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에서는 3m 이상이라고 하는 고유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대 나가서 관측을 해보니까 그 1m, 초속 1m도 안 돼요. 이제 물론 그거는 로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물론 무인 보트긴 하지만 그게 파도도 있고 한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보트라고 하면 초속 2m도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초속 1m 이상은 고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하천 그 유속은 3m가 고유스럽게 이러는데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두 분 원로님들은 뭐 본인들이 옛날에 직접 유량 측정에 참여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계측 자료가 없는 시대에 수자원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 아마 이런 수자원 조사 기술이 이렇게 첨단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신재 본부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교적 유량 측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몇 가지 주셨는데 지금 아마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원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네, 수자원조사 기술은 이신재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홍수 전후로 단면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 홍수 전후로 단면 측량을 해서 그 유량을 계산한다든지 메이핑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적용하고 있고 또 2년에 두 번이 홍수 전후 두 번이 아니라 단면 변화가 사상별로 변하게 되면 사상별로 단면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점은 계속 저희가 주의를 해서 측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접촉 센서 같은 경우 이제 그 복담대나 만복구 같은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확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된 센서 설치 방안이고 운영 방안인지를 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학업은 아까 말씀해주신 저도 이제 발표자에서 일부 그 초광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뭐 비접촉 센서뿐만 아니라 그 초음파치 수중에 센서를 설치하는 방식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하이브리드용으로 저희가 좀 적용을 해서
배수 영향을 받는 지점에서도 우리가 유량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일부 지점은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접촉식을 지금 주로 이제 저희가 교량에다 설치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량이 없는 곳에 비접촉 센서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저희도 뭐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하천에다 케이블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지만 이 하천에다 케이블을 달면 경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런 지자체에서 허가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교량에다 설치를 하고 있고 다만 이 흐름이 교량이 없는 위치를 최적으로 저희가 좀 찾아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좀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케이블을 이용한 비접촉 센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는 아마 R&D 로드맵에는 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드론을 한 22년부터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다가 저희가 전자파 센서 또는 영상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하천 그 단면에서 저희가 유량 측정을 합니다. 기존에는 교량에서 부자를 측정하기 때문에 교란된 흐름에서 측정할 수 없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흐름이 좋은 곳에 가서 저희가 영상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이용해서 좀 측정을 하고 있고 기술원에 지금 24대 정도가 드론이 지금 확보가 돼서 올 홍수기에도 좀 활용하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화산경보 표준 절차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과제를 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아마 절차서가 가이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환경부랑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선보트는 박상돈 시장님께서 네, 저희 그 무선보트는 현재 그 ABCD라는 초음파 센서 이용해서 측정하는 부대 장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토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유속 2.7m 정도까지 계측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에 따라서 너무 파도가 심하거나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전자파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하천에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3m 한 아래 쪽에서는 파도가 없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더 개선을 해서 한 4m까지 활용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평수기는 한 지금도 2m 이하 유속에서는 많은 무선보트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예 실효성 없는 장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5시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래도 우리 수자원조사 기술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홍수통제소에서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홍성훈 박사님, 박영원 과장님 혹시 우리 수자원조사 기술원 위해서 좀 하신 말씀 없는데 오늘 또 숨은 조사뿐만이 아니라 물순환 부분 약까지 다루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번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네, 홍성훈 네. 네, 약동호 홍수통에서 일부통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이경 교수님께서 일단 기회를 주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재 본부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데요. 파보스라는 게 기존의 홍수 측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조사 인력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시간 때문에 이제 휴일이나 야간 등의 측정이 어려워서 이제 파보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기술원에서 이제 올해 측정을 이제 하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원래 문제점으로 계속 얘기했었던 고수위 구간에 이제 불확실도가 이런 심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수위 구간에서 이제 이런 파보스를 이용해서 외삽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정을 하고 보완을 하셨지만 지금 월마다 저희 이제 홍수 특보 지점이 75개에서 223개로 늘어났고 그거에 대한 월마다 이제 수위랑 간격 우선식을 저희 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홍수 특보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개를 올해 운영하면서 이제 나머지 자동 유랑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실제로 잘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도 저희가 자료를 올해 홍수기 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기술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시고 좀 더 측정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박사님한테 마이크 마저 돌리고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물리대학과에서 기술원 하다 보니 좀 기술원에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몰라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저희가 수산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 제 오늘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 물 쪽에 다투지 않은데 빠져있는 부분이 유사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불어 활용 부분을 또 많이 하셨는데요. 활용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조사 자료가 쓰이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활용이 돼야지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AI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저희 환경부가 또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간 기반의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가 어떤 활용처를 생각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표준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은 수산조사기술원의 업무와 또는 예산을 또 보관하는 업무가 있고 법적인 또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요거 지금 받으시는 비용이 수산조사기술원의 인력이나 예산에 비하면 되게 많은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수산조사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21년 4년 됐다는 앞에는 저희가 참석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로드맵도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현재 어떤 기술원에 할 수 있는 역량, 이 인원과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관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하실 수 있고 예산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두 분이 또 이렇게 조언 그리고 또 약간 우려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필요할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잠깐 네, 이신영 부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이게 올해 AI 홍수예보 지점이 확대되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기술은 월별 레이팅을 좀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제 파로스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를 이게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파로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월별 레이팅을 또 보완하고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돼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바로바로 저희 파로스 자료를 취득하면 그걸 가지고 레이팅을 검토하고 통계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좀 신속하게 해서 제공을 좀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유사형 측정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20년부터 22년까지 환경부 R&D를 과제를 통해서 지금 자동유랑관 취소 아시겠지만 초음파 기술기를 이용해서 실시간 자동 유사량 측정하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2차적으로 좀 R&D 과제가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이제 작년부터 그런 R&D 과제 결과를 가지고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실제 수문자로 공인을 받아서 활용될 수 있게 좀 센터랑 수단정보센터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R&D 과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R&D 과제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인제도에 좀 집어넣어서 가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3시간이나 지났습니다. 9시 10분이 됐고요. 이 정도로 해서 토론회를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만 역시 또 외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또 해나가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원지와 봤을 때 우리 원에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환경부의 니즈에 맞추고 더 나아가서 국민 니즈에 맞추는 그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은 현장의 중심에서 현장 필드베이스에 아주 강력한 저는 아주 소중하고 강력한 노하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노하우를 우리 국가와 환경부나 국가 또 국민한테 그걸 잘 맞춰나가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또 내부 좀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작년에 들을 때는 말씀하신 그 뒷배경을 좀 정확하게 몰랐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때 그 배경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